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가 1961년에 출간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 대한 철학적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송주 로망틱의 베리테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특히 르네 지라르의 이 작품은 요즘 상영되고 있는 두 편의 영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앤더슨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계속 이어지는 전투, 이런 영화들을 해석하는데요, 그죠? 아주 중요한 논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특히 예도는 또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낼까, 예도만의 클래스로 풀어내는 소설의 세계, 르네 지라르의, 그죠?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건 역시도 볼만하죠,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예도의 노동의 대가. 예도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들레즈가 안티오이디푸스에서 말하는 욕망기계의 힘인 거야, 여러분. 욕망기계. 인간들이 서로 앞다투어 경쟁심을 갖고 욕망하지 않는다면 이 기계는 멈춰버려요. 그런데 자본주의의 욕망기계는 편집증과 분열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본래성, 각자성, 자신만의 고유함을 잊어버리고 타자들의 욕망을 욕망하게 만드는, 이것은 무의식적 기제로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이 욕망은 낙관적으로 결핍을 만들어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들레즈적으로 생산하는 기계인 거예요. 다양한 힘들을 생산하여서 인간들로 하여금 삶의 힘을 느끼게 하는, 쇼펜하우어적으로 21세기의 욕망 기계는 삶의 의지요, 니체적으로는 힘의 의지인 거예요. 이것은 무의식의 리비도와 같은 거죠, 그죠? 이 힘이 없다면 자본주의의 욕망 기계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여 소설의 세계와 연관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후에, 그죠? 점점 소설 장르가 서구 문학에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귀족 계급을 점점 압도하게 되는 그 시점에 소설 문학이, 그죠? 급속도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을 시사할까? 그래서 다양한 문학 대가들의 작품들은 자본주의의 욕망 기계와, 그죠?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의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역시도, 그죠?
소설의 세계 안에서 등장인물들의 욕망을 분석해 나가지만은 그것은 20세기와 21세기에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자본주의 동물들의 욕망의 구조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은 또한 락강의 욕망 개념. 우리는 타자들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도 되지만은 타자들의 욕망을 모방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욕망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 안에서 그죠?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낭만주의가 가르치는 낭만적 거짓이라고 하는 것. 욕망은 프로메테우스적 영웅주의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자율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나 역시도 그 욕망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해석하고 전도시켜서 또 다른 방식으로 나의 욕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소화된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그 욕망은 또한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가 없다면 그 욕망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욕망은 삶의 힘인 거예요.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그 욕망의 구조는 그 이전에 자본주의 이전에 초기 근대나 중세 그리고 고대 때와는 또 다른 욕망의 구조를 갖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욕망은 확실히 근원적으로 그죠? 어떤 획일적인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특성을 끌어낼 수도 있어. 그러나 욕망 역시도 각 시대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시대의 어떤 경제 구조, 정치 구조, 사회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에 따라서 욕망의 구조 역시도 그죠? 다른 형식을 띠게 된다는 것.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욕망은 타자들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타자 안에서 내 자신의 욕망을 욕망할 수도 있지만 타자의 욕망을 모방함으로써 나 자신의 힘의 의지를 확인하는 인간들도 많다는 거, 그죠? 그래서 르네 지라르의 사유를 따라가 보게 되면은 특히 데지흐, 트리옹귤레흐,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히 중개자가 있고 매개자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욕망은 단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욕망, 중개자, 매개자를 통해서 대상을 향한다는 이 독특한 욕망의 삼각형 개념이 어떻게 보면 르네 지라르의 독특한 거죠. 그러나 락강의 욕망 개념과도 어느 정도 바꾸어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특히
소설의 세계, 부르주아 문화와 함께 가는 이 소설의 세계에서 등장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욕망의 삼각형을 형성할까 궁금하죠, 그죠? 나는 나 자신의 욕망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취하는 것 같은데 뜯어놓고 보면 타자의 욕망을 모방할 때가 많다는, 특히 마르크스가 가르쳐 준 것처럼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이 소외를 만들어낸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하는, 나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고유성으로부터, 나 자신의 인간됨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하는 경제철학 수고의 그 교훈 역시도 이것과 연관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소설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특히 서구 문학에서 초기 소설 작품에 들어가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그죠? 돈키호테는 이상주의자요. 어떻게 보면 광기에 사로잡힌 자인데 전설적인 아마디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기사로부터 자기 자신의 욕망을 획득하게 되잖아. 그런데 이 인물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특정 작품의 전설적 인물, 가공의 인물인 거예요, 아마디스는. 그래서 아마디스로부터 내가 이상적이고 멋진 기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되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삼각형은 뭐예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꿈꾸는 그 욕망은 나는 탁월하고 이상적인,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면서 기사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이상적인 기사가 되겠다. 이 욕망은 자기 자신의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전설적인 가공의 인물인 아마디스로부터 취한 거죠, 그죠? 이 삼각형 구조에서 이상적인 기사, 돈키호테의 직접적인 욕망의 대상, 이것은 중개자 아마디스를 통하여 펼쳐지잖아. 그래서 돈키호테 자신과 아마디스와 욕망의 대상, 이상적인 기사가 삼각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걸 뒤집어서 대개 돈키호테의 세계를 해석할 때 독자들이 그 돈키호테를 이상주의자라고 보고 아주 현실주의자가 있는데 그는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는 산초 판사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산초 판사의 욕망의 대상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의 작은 섬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딸에게 공작 부인의 칭호를 물려주고 싶다는 욕망. 이런 두 가지 욕망은 여기에도 중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개자가 바로 돈키호테죠, 그죠? 이 삼각형에서 욕망하는 주체는 산초 판사요, 욕망의 대상은 딸의 공작 부인의 칭호, 그리고 하나의 섬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겠죠. 그리고 중개자는 돈키호테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소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욕망의 구조는 삼각형, 언제나 메디아스형,
매개자와 중재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타자가 있는 거예요.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거예요. 이 모방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구성하고 기획투사하는 거예요. 다른 작품으로 옮겨 적용하게 되면은 특히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서, 그죠? 이 보바리 부인은 어느 정도 부유한 의사 남편을 본 그런 여자인데, 어느 날 권태가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 꿈인 사교계의 여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교계의 여왕은 보바리 부인의 직접적인 욕망의 대상이지만은 여기도 중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개자는 파리의 어떤 사교계의 여왕들, 그죠? 특히 삼류 잡지나 삼류 소설에서 보았던 보바리의 어떤 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개자는 소설이나 잡지의 인물들인 거야. 이런 방식으로 모든 주체의 욕망은 중개자를 통해서 욕망하는, 직접적 욕망이 아니라 언제나 간접적 욕망. 그런데 문제는 소설 속에서의 이 욕망의 구조는 단지 중개자와 매개자를 통해서 욕망한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고, 이 중개자와 주체의 관계가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개자와 주체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이 욕망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마디스와 어떻게 보면은 그 돈키호테의 그 삼각형의 욕망 구조에서 아마디스는 중개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전설적인 인물과 경쟁을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산초 판사는 자기의 주인 이 돈키호테와 계속 같이 동행하고 같이 자고 먹고 싸고 같이 이상적 기사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행자이지만은, 그러나 산초 판사는 엄연히 주인을 섬기는, 그죠? 종의 역할을 하고, 돈키호테는 주인이잖아. 이 둘 역시도 욕망의 삼각형에서 경쟁 구조를 갖지 않아. 그런데 경쟁 구조를 갖는 주체와 중개자의 관계가 나타날 때 이 욕망의 구조가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는 거예요. 소설의 세계에서 이것은 사회 자체의 구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과 흑, 스탕다레, 그죠? 이 작품에 보면은 줄리앙 소렐이 주인공이잖아. 이 줄리앙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욕망의 삼각형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적과 흑 첫 부분에서 한 읍의 장인 소렐 씨가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죠? 과외 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아이들을 공부시킬 좋은 선생을 구해야 되는데 줄리앙 소렐이라는 이 청년이 아주 총명하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 소렐 씨와 모든 면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 면에서 경쟁을 하는 인물이 있어. 그죠? 노르발이라고. 이 노르발 씨와 경쟁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노르발이 줄리앵을 자기 자식들을 위한 과외 교사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벌써 마음속에 그죠? 욕망의 구조가 경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줄리앵 소렐은 이 레날 씨의 직접적인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 중개자는 노르발 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발은 줄리앵 소렐을 가정교사로 두는 데 있어서 중개자요, 경쟁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체와 중개자가 이런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언제나 질투와 선망과 그리고 증오와 또한 경쟁심, 스탕달이 연애론과 다양한 자기 자신의 작품들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감정 질환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촉발되게 되는데 여기서도 노르발 씨와의 경쟁심에 의하여 줄리앵을 서로 자기 자신의 집에 가정교사로 두려고 하는 그 욕망의 구조가 형성되잖아. 이런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갖고 있는 욕망의 삼각형을 르네 지라르는 메디아시형 앵테르네, 내면적, 내재적 중개, 내재적 매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내재적 간접화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 그런데 보바리 부인과 돈키호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중개자와 어떤 경쟁 관계도 갖지 않는 그런 욕망의 삼각형을 르네 지라르는 메디악시형 엑스테르네, 외면적, 외재적 혹은 외적 중개, 매개, 간접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재적, 내면적 중개나 매개, 간접화가 일어날 때 소설 세계에 그 구조는 거죠. 낙관적으로 볼 때 그 환유의 의미와 사설은 엄청나게 빠르게 운동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상징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세계인 거예요. 둘레지의 욕망 기계와 같은 거예요.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모방한다는 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 그건 뭐야? 마르크스적으로 교환가치, 어떤 사물의 본래적 가치인 사용가치가 아닌 타자들과의 경쟁심 안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구조, 교환가치. 그래서 욕망의 대상을 사물화시키는,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소외되고 집단과 사회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이런 질병을 앓게 되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구조가 은폐하고 있는 욕망의 사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이데거적으로는 세인의 삶의 방식,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 있는 우리네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개자와 욕망의 주체가 그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게 되면은
그 관계 자체는 점점 악령의 그림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적으로. 도스토예프스키는 탁월하게 이러한 중개자와 주체의 경쟁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스토예프스키는 미성년에서 그죠? 그 장군의 아내를 두 남자가 사랑하잖아. 아흐마코바 장군의 아내인데 아버지의 경쟁자가 아들인 거예요.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를 통해서만 아들이 한 여자에 대한 욕망을 그죠? 경험하는데 이건 역시도 독특한 부자지간의 경쟁 관계 안에서 한 여자를 향한 욕망이 나타나는. 도스토예프스키는 확실히 이러한 욕망의 삼각형의 구조를 그죠? 어떻게 보면 전도시켜서 더 복잡화시키는 그런 인물이잖아, 그죠? 영원한 남편에서는 자기 아내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핀 남자 안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고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죠, 그죠? 독특한 어떤 도스토예프스키의 사고인 거예요. 응? 그리고 악령에서는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 소설로 볼 수가 있는데, 악령에서는 스타브로긴이라고 하는 이 무관심의 형이상학자, 위대한 교주, 무신론과 유신론의 경계, 밤과 낮의 경계에서 그 모든 등장인물들을 매료시키는 냉혹한 무관심의 인간 스타브로긴이라고 하는 이 자를 통해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고 거기로부터 욕망의 자양분을 얻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스타브로긴을 통하여 뻗어나가는 그 관계의 사슬들은 다 악령의 검은 그림자에 사로잡힌, 심지어는 집단 전체가 악령에 의하여 놀아나는, 그래서 살인과 자살과 질투와 증오, 이런 현대인들의 감정이 탁월하게 묘사된 거죠. 독특한 방식의 욕망의 삼각형들이 펼쳐지는 그런 작품이죠. 도스토예프스키는 확실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 욕망의 심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탕달의 허영심인 거예요. 스탕달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대답이 뭔지 알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허영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걸 뒤집어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로 옮기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다양한 욕망의 삼각형들이 나타나는데, 프루스트에게서의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만심에 빠진 속물근성을 버려야 된다. 현대인의 이 자본주의 동물의 핵심적인 심성은 그죠? 허영심, 속물근성. 거기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타자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타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의식 속에는 온통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현전이 아니라 타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타자의 옷을 따라 입고 타자의 말투를 따라하고 타자의 격식을 따라하고, 그래서 나의 인간성 역시도 고급화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런 속물근성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자는 어느 순간 자기가 없어. 그래서 영원히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삶, 그래서 끊임없는 환유의 사슬을 통하여 의미와 연쇄를 따라가지만 자기와 단절된 그 허영심에 빠진 자아는 그저 결코 만족을 모르는, 그래서 끊임없는 권태에 의하여 사로잡히는 희생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죠. 그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의 그 사교계의 세계는 화자 마르셀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허무의 세계,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속물의 세계인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그 욕망이 등장인물들을 계속해서 운동하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사교계라고 하는 또 다른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월감을 표시하는 그런 세계를 형성하는 거야. 이것은 허무의 세계인 거야.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여행하다가 죽기 전에 프루스트가 그죠? 되찾은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허무의 세계라고 하는 이 속물근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죠?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 자아는 하나의 자아가 아니에요. 무수한 다수의 자아가 나타나서 삶의 시간마다 욕망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환유의 사슬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그러나 결국 죽을 때가 돼서야 이 화자 마르셀은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되찾은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교계의 세계는 허무의 세계였구나.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느덧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때에도 대부분의 인간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교환 가치에만 빠져서, 그죠? 자기만의 사용 가치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 남들보다 우월하냐 아니면 열등하냐, 이 경쟁심, 선망,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질투, 증오, 이런 헛된 허영심에 빠져서 일평생을 보내는 거야. 프루스트의 마르셀과 같이, 그죠? 죽을 때가 돼서라도 자기 자신의 잃은 시간을 되찾은 시간으로 돌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 속물근성과 허영심을 발견하고 자만심을 내려놓고, 그죠? 비로소 자기 자신의 고유한 자기성, 예마이니히카이트, 하이데거의 각자성,
자신만의 고유성, 아이겐틀리히카이트와 하야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인으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본래적 실존을 찾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만화경과 같이 돌아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허무의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통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마지막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의 중개자를 죽이고, 자만심도 죽이고, 허영심도 죽이고, 속물근성도 죽이고, 비로소 나 자신의 또 다른 참된 자 앞에 지금까지의 무수한 삶을 놓아왔던 허무의 자아들이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찾은 시간의 핵심인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질병의 죽음 앞에서야 프루스트 마르셀은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 독특하게도 이 복음서의 말씀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나오잖아, 그죠? 이 작품의 제사가 바로 이 복음서의 말씀인데, 이것은 알료사라는 이름을 통하여 실현되죠, 그죠? 욕망은 내려놓는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의 삼각형은 왜 죽음에 가까워 와서야 그것이 허상임을 알게 될까? 그것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든 스탕달의 적과 흙이든, 그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든 왜 이 욕망의 삼각형이 그 운동을 중단하고 그 주인공이, 그죠? 글 쓰는 자가 그 욕망의 이데올로기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운동을 하게 되는 지점은 왜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경험하게 될까? 이것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 그 이상적인 전설적인 인물인 아마디스를 통하여 자기가 최고의 기사가 되겠다라고 여행을 떠났지만 죽음에 이르러서야 돈키호테는 이것이 허망한 꿈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디스를 혐오하고 저주하는 지점까지 가서 죽음에 직면하잖아, 그죠? 왜 이 욕망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어떻게 보면 중개자를 처단할 수 있을까? 그 욕망을 직접 대상화시켜서 볼 수 있을까? 적과 흑의 줄리앙 역시도 죽음에 이르러서야 중개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가짜 욕망을 발견하잖아, 그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허영심을 내려놓고, 자만심을 내려놓고, 오만을 내려놓는 거야. 그리스의 문학 세계에서 휘브리스를 내려놓는 그 시점이 왜 죽음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이런 욕망의 삼각형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을까? 중개자가 가짜임을 인식하고 왜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보게 될까? 여러분, 이건 의문 아니야.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불안을 통하여 나타나는,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나는
죽음에 가까이 있는 존재구나. 태어나자마자 삶은 죽음과 함께 진행되어 가는구나. 이 죽음의 그림자를 앞질러 인식하고 그 무의 공간을 볼 수 있는 자라야만이 비로소 본래적 실존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 왜 문학 작품과 이런 철학 역시도 그죠? 블랑쇼 역시 문학의 공간에서 문학의 공간은 죽음을 향한 무한의 운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앞질러 볼 때 인간은 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본래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욕망의 추구가 허망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에 도달할까? 우리 역시도 그래요. 우리 역시도 남들이 추구하니까 그죠? 그걸 모방해서 나도 추구하고 남들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도 소유해야 되고 남들이 이것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사유나 판단 없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그 욕망의 대상들, 그죠? 그건 자명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존재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린 거야. 죽어도, 죽음이 가까이 와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은 거야, 여러분. 이 욕망의 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타자들에게 나는 신이 돼야 되고 타자 역시도 나에게 신인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신인 거야. 그래서 막스 쉘러는 그죠? 자기의 다양한 가치론과 상징론에서 인간은 신을 섬기든 아니면 인간을 신으로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신을 죽인 세계에서 인간은 인간을 신으로 섬긴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상이요, 서로에게 신성으로 비치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상품 자체도 이미 신의 자리를 획득한 지 오래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 모두는 다 소외된 자인 거예요. 그래도 이 욕망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는 분열증과 끊임없는 과대망상, 그지? 끊임없는 어떤 정신병적인 무의식적 충동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이 욕망 기계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모습인 거예요. 모두가 다 어쩔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본주의의 이 욕망 기계, 자본주의의 구조는 주체들을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그 욕망의 사슬을 바꾸어 가면서, 그죠?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죠? 그러나 주체는 그걸 모르죠,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욕망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지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자체가 두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사슬을 펼쳐나가서 한 집단, 한 공동체, 국가의 경계도 넘어 온 세계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의 구조죠, 그죠?
나도 모르게 사로잡힌.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거야. 철이 너무 늦게 드는 거야.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그 죽음의 장면에서도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죠? 이 욕망의 삼각형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고, 그죠? 이 욕망은 교환 가치에 의하여 욕망의 대상을 계속해서 사물화시키면서 나 역시도, 욕망하는 주체 역시도 사물화시키고 욕망의 중재자도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소유하면서 소유되고 욕망하면서 욕망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집단적 관계 안에서 무의식적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죽음을 앞질러 볼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소설 작품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정말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그죠? 왜 락강이 상징계의 질서에서 그 의미와 사슬을 움직이는 것을 욕망의 힘으로 봤을까? 왜 들레주는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 기계를 말했을까? 다른 방식으로 미셸 푸코는 그죠? 현대 사회의 권력의 이동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평면적으로 옆에서 옆으로 펼쳐지고 그 방향은 무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제의 담론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죠?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각 인간의 욕망의 관계에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산업혁명 후에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게 뭐예요? 신분제의 철폐예요. 귀족과 평민이 따로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모든 인간이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모순의 핵심적인 구조에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그 경쟁 관계는 타자에 대한 욕망을 모방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모방은 인간의 인간성을, 그죠? 소외시키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 관계 안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소설이요, 문학이요, 영화요, 그리고 철학이요. 다양한 작품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끔 하지만은 그건 역시도 그때뿐일 때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의 동물들은, 그죠? 더 깊이 사유해야 되고 더 깊이 이데올로기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조의 이데올로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그 구조에 잡혀 있음을 인지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많은 이데올로기를 걷어낼 수 있는 힘이죠. 그죠? 그래서 21세기의 주체는 프로이트의 욕망을 결코 배제시킬 수 없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인식론이잖아. 그죠?
지적이 레스 된 너띵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확실한 주체가 아니라 이 구조에 저항하는 주체는 까다로운 주체인 거예요. 구조에 잡혀 있다는 걸 아는 것, 이 욕망에 잡혀 있다는 걸 아는 것, 거기로부터 해방은 시작되겠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